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여자고요.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산부인과 응급실 복도에서 남편한테 발로 차였습니다. 임신 9달째였고요. 진통이 와서 혼자 택시 타고 병원에 갔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요. 병원 복도였어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제가 맞았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들린 한 여자의 절규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 여자가 누군지 알고 나서 저는 제가 당한 폭행보다 더 큰 진실을 마주하게 됐어요. 사실 그날 밤 병원에는 3명의 여자가 있었어요. 제 시어머니, 그리고 복도에서 절규하던 그 여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3명 모두 같은 남자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던 거예요. 제 남편이요. 믿기지 않죠.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어요. 저는 28배 결혼했는데 사실 제 나이로는 조금 늦은 편이었죠. 남편은 중소기업 영업부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저보다 1살 많았어요. 연애할 때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제 손을 꼭 잡아주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다 기억해주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남편이 좋았어요. 우리 엄마가 아빠 없이 저를 키우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는 늘 따뜻한 가정을 꿈꿨어요.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꿈꿨죠. 지금 생각해보면 연애할 때부터 신호가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남자친구들이랑 만나는 걸 싫어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질투라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아끼는 거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어요. 제 휴대전화를 자주 확인했고 누구랑 통화했는지, 누구랑 문자했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숨길 게 없었으니까 다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통제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거였어요. 제가 설거지를 안 했다고 짜증을 낸다거나 출근 준비가 늦었다고 화를 낸다거나 그런 건 모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퇴근하면 집을 깨끗이 치우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놓고 그랬죠. 결혼하고 6개월쯤 됐을 때 남편이 처음으로 저를 때렸어요. 제가 시댁 명절에 늦게 도착했거든요. 버스가 막혀서 늦은 건데 남편은 제가 일부러 늦게 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와서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앞에서 나 창피 주려고 일부러 늦게 온 거지. 저는 아니라고 버스가 막혀서 그랬다고 설명했어요. 근데 남편은 안 믿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뺨을 때렸어요. 그때 충격이 너무 컸어요. 제가 맞을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울면서 물었어요. 왜 때려? 남편이 미안하다고 했어요. 내가 화가 나서 그랬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실수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화가 나면 저를 때렸어요. 처음에는 뺨을 때리다가 나중에는 밀치기도 하고 머리를 잡기도 했어요. 저는 맞을 때마다 제가 뭘 잘못했나 생각했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나? 제가 남편 기분을 안 건드렸어야 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 조심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조심해도 남편은 화를 냈어요. 이유는 늘 달랐어요. 밥이 짜다, 집이 지저분하다, 말투가 건방지다. 모든 이유가 됐어요.
근데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달랐어요. 저희는 결혼하고 2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겼어요. 병원도 다니고 검사도 받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그게 못마땅하셨나 봐요. 명절 때마다 저한테 은근히 눈치를 주셨거든요. 아들 낳아야 한다는 말도 자주 하셨고요.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셨지만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셨대요. 나중에 시누이한테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친척들한테 저를 돌대가리라고 불렀다고요. 애도 못 낳는 돌대가리래요. 시누이가 그 얘기를 해줬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시면서 뒤에서는 그런 말을 하셨다니. 그리고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아버지는 제 앞에서는 말이 없으셨는데 남편한테는 늘 저에 대해 불평하셨대요. 며느리가 살림을 제대로 못한다. 집안이 지저분하다. 밥도 제대로 못한다. 근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새벽에 일어나서 집 청소하고 시댁 가면 설거지며 청소며 다 했어요.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이나 봐요. 그러다가 결혼 3년째 되던 해봄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됐어요. 생리가 늦어져서 검사를 해봤는데 2줄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병원에 갔고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여주시면서 축하한다고 하셨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요.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회사에 있었는데 제가 임신했다고 말했더니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그냥 그래, 알았어. 이따 집에서 얘기하자 그러더라고요.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보통은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남편 목소리가 별로 기쁘지 않았거든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다시 얘기했어요. 우리 아기 생겼어. 이제 3개월만 지나면 안정기니까 그때 주변에 알리자.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회사에서 진급 심사 기간인데 내가 임신하면 육아휴직 써야 하잖아. 그럼 내 평가에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아기가 생겼는데 그게 첫 마디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나는 작은 회사 다니니까 육아휴직 안 쓰고 그만둬도 돼. 당신 진급에 방해 안 될게. 그랬더니 남편이 피식 웃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내 월급으로는 큰 도움도 안 되니까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긴 해.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 월급이 적긴 했지만 그래도 생활비에 보태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쓸모없는 사람 같았어요. 근데 그때는 아기가 생긴 기쁨이 더 컸으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남편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출장 갔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한다고요. 저는 남편한테 바로 연락했어요. 근데 남편은 출장 간 게 아니었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대요. 저는 이상했어요. 회사에서는 출장 갔다고 했는데 남편은 회사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을 때 물어봤어요. 오늘 회사에서 전화 왔는데 출장 갔다고 하더라. 남편이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그거 착각한 거야. 내가 원래 출장 가기로 했다가 취소됐거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회식이 있다고 했는데 남편 회사 동료가 우연히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남편 휴대전화가 안 받친다고요. 회식 장소를 물어보길래 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 동료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회식 없는데요 하면서요. 저는 그제야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어디 가는 거지?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물어봤어요. 회식은 어땠어? 남편이 좋았어. 그러면서 술 냄새를 풍기더라고요.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묻는다고 진실을 말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한테 임신 소식을 알렸더니 시어머니는 아들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아직 성별을 알 수 없다고 했더니 꼭 아들 낳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희 집안은 3대 독자니까 아들을 낳아야 대가 이어진다고요. 저는 그냥 내내 하면서 넘어갔어요. 사실 성별이 뭐가 중요한가 싶었거든요. 건강하게만 낳으면 되는 거죠. 임신 초기는 힘들었어요. 입덧이 심했거든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토하고 밤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회사 다니면서 임신 초기를 버티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남편은 별로 신경을 안 써줬어요. 오히려 아침에 제가 토하느라 늦어지면 짜증을 냈어요. 나 출근해야 하는데 화장실 좀 빨리 나와 그랬죠. 저는 참았어요. 남편도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조심하려고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토하고 남편 출근 준비 방해 안 되게 하고 그랬죠. 임신 5개월쯤 됐을 때 성별을 알게 됐어요. 딸이었어요. 저는 기뻤어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었지만 딸이라는 게 알려지니까 더 실감이 났어요. 우리 딸, 우리 공주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근데 남편한테 말했더니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딸이야 그랬더니 한숨을 크게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아들 원하시는데.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21세기인데 무슨 아들 딸을 따져요. 근데 남편은 진짜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시어머니도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딸이래요. 그랬더니 잠깐 침묵이 흐르다가 그래도 건강하게만 낳으면 되지 뭐 하시는데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어요. 그날 밤 시댁에서 전화가 왔어요. 시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지는 보통 전화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그날은 직접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도 좋지만 다음에는 아들 낳아야 한다. 우리 집안은 아들이 있어야 한다. 저는 다음이라는 말에 기가 막혔어요. 아직 첫째도 안 낳았는데 벌써 둘째 얘기를 하시다니. 근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죠. 임신 중기부터는 남편이 더 변했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서는 그냥 씻지도 않고 침대에 쓰러지곤 했어요. 제가 걱정돼서 어디 갔다 오냐고 물어보면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했다고 했어요. 근데 회식이 그렇게 자주 있나 싶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술을 마시고 들어왔거든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더 취해서 들어왔어요. 비틀거리면서 현관문을 열더니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거실에 주저앉더라고요. 저는 임신 7개월이었는데 배가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도 남편을 부축해서 침대에 눕히려고 했죠. 근데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뿌리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건드리지 마.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너만 아니었으면 나 지금쯤 이사됐을 거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취했을 때 이상한 소리를 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한테 화를 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남편이 비웃듯이 웃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 알아. 나 원래 다른 여자 만났었어. 예슬이라고. 그 애는 집안도 좋고 대학도 좋은데 나왔어. 아버지가 큰 회사 임원이고 그 애도 대기업 다녔거든. 나랑 그 애랑 결혼했으면 나 진작 출세했을 거야. 근데 너랑 결혼하는 바람에 다 틀어졌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결혼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남편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왜 나랑 결혼한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예슬이가 날 차버렸거든. 다른 남자 만난다고. 그때 내가 나한테 잘해줘서
그냥 외로워서 만난 거야. 근데 내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니. 저는 결혼하고 2년이 지나서 임신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하고 2년 만에 임신했잖아. 그랬더니 남편이 피식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그거. 그냥 내가 기억을 못하는 모양이네. 우리 결혼하기 전에 너 임신했었잖아. 근데 유산했고. 그때 내가 책임진다고 해서 결혼한 거야. 저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어요. 결혼 전에 임신했던 적도 없고 유산한 적도 없었거든요. 남편이 완전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취한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어쩌면 남편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출근했어요.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남편이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예슬이라는 여자 저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는 말,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는 말. 그게 전부 진심인 건지 아니면 그냥 술 때문에 한 말인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에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난번에 술 마시고 와서 한 말 기억나? 그랬더니 남편이 뭐 하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슬이라는 사람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면서 그냥 옛날 여자친구야. 그게 뭐 어때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남편 표정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래, 알았어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이후로 남편을 볼 때마다 그 말이 생각났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임신 8개월쯤 됐을 때 저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배가 많이 나와서 일하기가 힘들었고 출산 준비도 해야 했으니까요. 퇴사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좀 외로웠어요. 친구들은 다들 일하느라 바빴고 남편은 더 늦게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가끔 전화해서 몸조리 잘하고 있냐고 물으셨는데 그것도 형식적인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 휴대전화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남편은 샤워 중이었고 휴대전화는 거실 소파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원래 남편 휴대전화를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은 왜인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어요. 메시지 미리 보기에 여자 이름이 보였거든요. 예슬.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예슬이라는 이름 남편이 술 마시고 와서 한 그 여자 이름이잖아요. 저는 손이 떨렸지만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다행히 열렸어요. 남편이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던 거죠. 메시지를 열어봤어요. 예슬이라는 여자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오빠, 오늘 저녁에 시간 돼. 그 말 한마디였지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위로 스크롤을 올려서 이전 메시지들을 봤어요. 남편과 예슬이 계속 연락하고 있었어요. 밥 먹었냐,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었지만 저한테는 배신처럼 느껴졌어요. 더 위로 올라가 봤어요. 일주일 전 메시지가 있었어요. 예슬이 남편한테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예슬이 혼자 앉아서 와인을 마시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메시지가 이랬어요. 오빠 없으니까 심심해. 그리고 남편이 답장했어요. 미안,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해서. 다음에 보자.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기억이 났어요. 일주일 전 남편이 회식이 있다고 해서 저는 혼자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임신 7개월이었는데 배가 많이 나와서 움직이기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예슬이랑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회식이라고 거짓말하고요. 더 위로 올라갔어요. 한 달 전 메시지들이 나왔어요. 예슬이 남편한테 보낸 메시지였어요. 오빠, 나 요즘 힘들어.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
남편이 답장했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예슬이 답했어요. 회계 문제로 감사받고 있어. 오빠가 도와줬던 그 일 때문에. 남편이 답장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예슬이 답했어요. 근데 오빠 이거 들키면 큰일 나는 거 알지? 나 명의로 된 계좌잖아. 남편이 답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 괜히 떠들고 다니지 말고. 저는 더 읽어내려갔어요. 남편과 예슬이 무슨 일을 같이 했는지 대충 파악이 됐어요. 남편이 예슬이 명의로 계좌를 만들게 하고 거기로 회사 돈을 빼돌린 것 같았어요. 예슬이 회계팀에서 일하니까 가능했던 거죠. 더 옛날 메시지들을 봤어요. 3개월 전으로 올라갔더니 더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었어요. 예슬이 남편한테 보낸 메시지였어요. 오빠, 나 이거 하기 싫어. 이거 범죄잖아. 남편이 답했어요. 예슬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번 기회에 돈 좀 벌어서 제대로 된 사업 시작하자. 예슬이 답했어요. 근데 오빠 이거 들키면 나만 피해보는 거 알지? 내 명의잖아. 남편이 답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나 사랑하잖아. 나 믿지? 예슬이 답했어요. 사랑하긴 하지만 이건 좀. 남편이 답했어요. 예슬아, 난 너랑 같이 있고 싶어. 근데 지금 아내랑 바로 이혼할 수는 없잖아. 돈이 모이면 이혼하고 너랑 다시 시작할게. 약속해.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예슬한테 저랑 이혼하겠다고 약속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슬을 이용해서 횡령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더 읽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스크롤을 올렸어요. 6개월 전 메시지가 나왔어요. 예슬이 남편한테 보낸 메시지였어요. 오빠 마누라가 임신했다며. 축하해. 남편이 답했어요. 축하는 무슨. 원치 않았던 임신이야. 예슬이 답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 답했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애 낳으면 양육비만 주고 이혼할 생각이야. 그리고 너랑 다시 시작하는 거지.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저와의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기가 생기기 전부터요. 저는 울면서 계속 메시지를 읽었어요. 1년 전 메시지로 올라갔어요. 남편과 예슬이 연애하던 시절 메시지였어요. 오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런 달달한 메시지들이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만나서 찍은 사진들도 있었어요.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여행 가서 찍은 사진, 호텔에서 찍은 사진.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사진들 중에 제가 아는 장소가 있었어요. 남편이 저랑 갔던 레스토랑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그 레스토랑에 데려가면서 여기가 제일 좋은 레스토랑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예슬이랑 먼저 갔던 거였어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더 읽다 보니까 남편이 예슬한테 선물한 목걸이 사진이 나왔어요. 그 목걸이 제가 갖고 있는 목걸이랑 똑같았어요. 남편이 저한테 결혼 기념일 선물로 준 목걸이요. 근데 예슬한테 먼저 같은 걸 선물했던 거예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받은 선물이 특별한 게 아니라 재활용이었던 거잖아요. 그때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황급히 휴대전화를 원래 자리에 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이 나오더니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저를 힐끗 보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문을 닫아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목소리 톤이 부드러웠어요. 예슬이한테 전화하는 게 분명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예슬이라는 사람이랑 아직도 연락해.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어요. 저는 휴대전화 봤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화를 내더라고요. 남의 휴대전화를 왜 마음대로 봐?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 아니야.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남편이 옛 여자친구랑 계속 연락하고 있었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저는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옛 여자친구랑 왜 아직도 연락해? 나는 내 아내인데. 남편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친구로 지내는 건데 뭐가 문제야? 너 질투하는 거 보기 싫으니까 그만해. 그리고는 그냥 나가버렸어요. 새벽 1시였는데 그냥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아서 울었어요.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남편은 옛 여자친구한테 전화하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남편은 점심때쯤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어요. 어디서 자고 온 건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봐도 대답 안 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잤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울었어요. 이 결혼이 맞는 건가,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뱃속에 아기가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기는 무사히 낳아야 했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아기 낳고 나면 남편이 달라질 거라고, 아기 보면 남편도 정신 차릴 거라고 그렇게 믿으려고 했어요. 임신 9개월이 되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남편은 친구들 만난다고 나갔고 시어머니는 전화도 안 하셨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배가 뭉치는 느낌이었는데 점점 아파지더라고요. 진통이었어요. 저는 황급히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나 지금 배 아파. 진통 온 것 같아. 빨리 와줘. 남편은 술 먹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배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거든요. 남편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지금 가야 돼. 나 친구들이랑 있는데.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나 혼자 못 가. 진통이 너무 아파. 제발 빨리 와줘. 남편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 택시 타고 먼저 가 있어. 내가 나중에 갈게.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혼자 집에서 옷을 챙겨 입고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진통이 더 심해졌어요. 로비에서 택시를 불렀어요. 기사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부인, 괜찮으세요? 지금 진통 중이세요? 저는 네, 빨리 병원 좀 가주세요 하고 겨우 말했어요. 택시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계속 배를 쓸어내렸어요. 아가야, 괜찮아. 엄마가 있어. 조금만 참아. 곧 병원 도착해. 혼자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없어서 무서웠어요. 첫 출산인데 혼자서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갔어요. 간호사분들이 저를 휠체어에 태우고 진찰실로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자궁문이 3cm 정도 열렸는데 완전히 열리려면 몇 시간 더 걸릴 거예요.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저는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남편이 곧 올 거예요. 지금 오고 있어요. 간호사분이 연락해 보시라고 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요. 저는 보호자 대기실로 옮겨졌어요. 거기는 다른 산모들 보호자들이 있었어요. 남편들, 엄마들, 시어머니들. 다들 산모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혼자였어요. 보호자도 없이 혼자 의자에 앉아서 진통을 참고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남편한테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요. 저는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는 야간 근무 중이었어요.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지금 병원이야.
진통 와서. 근데 민준이가 안 와. 전화도 안 받아. 엄마가 깜짝 놀라시면서 물으셨어요. 뭐? 지금 어디? 나 지금 회사 야간 근무 중인데 빨리 마무리하고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저는 엄마한테 괜찮다고 천천히 오시라고 했어요. 엄마 회사는 병원에서 먼 곳에 있었거든요. 새벽 첫 차를 타야 올 수 있는 거리였어요. 3시간째가 되었을 때 남편이 도착했어요. 비틀거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취한 게 분명했어요. 술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저는 안도했어요. 그래도 왔구나. 이제 옆에 있어 주겠구나. 근데 남편이 저를 보더니 인상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타이밍 한 번 더럽네. 오늘 친구들이랑 중요한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제가 지금 진통 중인데 타이밍이 더럽다니요.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여보, 나 지금 너무 아파. 옆에 좀 있어줘. 남편이 의자에 앉으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진짜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저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고. 출산 휴가 쓴 바람에 부장님 눈밖에 났어. 이번 진급 완전히 물 건너갔거든. 저는 황당했어요. 제가 출산 휴가를 쓴 것도 아니고 회사 그만둔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원래 내 인생 계획에는 예슬이가 있었어. 예슬이 집안 배경도 좋고 대기업 다니잖아. 예슬이랑 결혼했으면 나도 예슬이 아버지 도움으로 대기업 들어갔을 거야. 근데 너랑 결혼하는 바람에 다 꼬였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제가 진통 중인데 남편이 옛 여자친구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나타났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화난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그리고 저한테 다가와서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아파요. 놓으세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어디서 남편한테 대들어. 임신한 게 뭐 대수야. 다들 임신하고 애 낳잖아. 이래서 배우지 못한 집안 딸들은 안 돼. 예의가 없어. 저는 머리채가 잡힌 채로 울면서 소리쳤어요. 놓으세요. 나 지금 진통 중이라고요. 아기가 위험해요. 근데 시어머니는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그때 남편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릴 줄 알았어요. 근데 남편은 시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엄마 말씀 잘 들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남편이 발을 들더니 제 배 부근을 찼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바닥에 쓰러졌어요. 배를 감싸 안으면서 울었어요.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주변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임산부한테 폭력을 쓰다니.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저를 일으켜 세우면서 괜찮으냐고 물었어요. 저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배가 아파요. 아기가 위험할 것 같아요. 간호사들이 저를 휠체어에 태우고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시더니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태아 심박수가 불안정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내 아기가 위험하다니.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지금 응급수술 들어가. 민준이가 나 때렸어. 배를 찼어.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나 지금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저는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마취를 하고 의식이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우리 아기였어요. 아가야, 제발 무사해야 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수술이 끝나고 깨어났을 때 저는 회복실에 있었어요. 간호사분이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기 무사해요. 건강한 딸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그때 복도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가 절규하는 소리였어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나 이제 빚더미에 앉았다고. 누가 저렇게 울부짖는 건지 궁금했어요. 간호사분이 문을 열고 나가셨는데 잠깐 후에 들어오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저기 복도에서 어떤 여자분이 우시는데 남편분 아는 분인가 봐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회복실 문틈으로 복도가 보였어요. 거기에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어요.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여자 옆에 남편이 서 있었어요. 남편이 그 여자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간호사분이 다시 나가서 확인하고 오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남편분 옛 여자친구래요.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하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옛 여자친구. 예슬이구나. 예슬이가 왜 여기 있는 거죠? 왜 우리 병원에? 그것도 제가 응급수술 받는 날에. 저는 이상했어요. 너무 우연 같았거든요. 다음 날 엄마가 오셨어요.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울었어요. 내 딸 정말 고생했구나. 괜찮아. 이제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저는 엄마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었어. 남편이 날 때렸어. 시어머니도 머리채를 잡았어. 엄마가 저를 토닥이면서 말씀하셨어요. 다 알아. 간호사한테 들었어. 그리고 CCTV 영상도 확보했어. 병원 측에서 협조해줬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CCTV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복도에 CCTV가 있었어. 내 남편이 너한테 폭력 쓰는 장면 다 찍혔어. 저는 그제야 안도했어요. 증거가 있다는 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나 변호사 선임했어. 이혼하고 위자료 받을 거야. 그리고 형사고소도 할 거야. 임산부 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이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이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그날 오후 남편이 병원에 왔어요. 술은 깬 것 같았어요. 저를 보더니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어제 내가 취해서 실수했어. 용서해줘. 저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엄마가 남편한테 말씀하셨어요. 이혼 소송 들어갑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 받으실 겁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이혼. 왜 갑자기 이혼? 엄마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갑자기요. 당신이 제 딸을 때린 게 갑자기예요. 임신한 딸 배를 발로 찬 게 갑자기예요. 남편이 변명하려고 했어요. 그건 제가 취해서. 엄마가 말을 끊으셨어요. 취했다고 사람을 때려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CCTV 영상 확보했고 증인도 있어요. 형사고소도 진행할 겁니다. 남편이 얼굴이 하얘지면서 말했어요. 저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가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변호사한테 연락하세요. 더 이상 우리 딸한테 접근하지 마시고요. 남편이 저를 보면서 애원했어요. 수진아, 제발. 우리 아기도 있잖아.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남편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저는 퇴원했어요. 아기는 건강했어요. 작지만 예쁜 딸이었어요. 저는 아기를 안고 엄마 집으로 갔어요. 시댁에는 가지 않았어요. 엄마가 저와 아기를 돌봐주셨어요.
엄마는 회사에서 격리팀 팀장으로 일하고 계셨지만 사실 20년 경력의 베테랑 회계 전문가셨어요.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혼자 저를 키우시면서 일하셨거든요.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대요. 그래서 엄마는 혼자 저를 키우시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어느 날 엄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엄마가 조사 좀 했는데 내 남편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저는 무슨 문제냐고 물었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횡령 의혹이 있어. 그리고 내 남편 옛 여자친구 예슬이라는 사람이 연루되어 있는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횡령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엄마가 알아본 바로는 예슬이가 대기업 회계팀에서 일하는데 내 남편이 예슬이를 이용해서 회사 돈을 빼돌린 것 같아. 예슬이 명의로 된 계좌에 돈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가는 기록이 있더라고.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이 횡령을 했다니.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근데 엄마가 돈 문제는 잘 알잖아. 20년 동안 회계 일하면서 이런 케이스 많이 봤어. 내 남편 통장 기록 보면 수상한 게 많아. 저는 남편 통장을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돈 관리를 혼자 했거든요. 저는 제 월급만 관리했고 남편 월급은 남편이 알아서 썼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이혼 소송하면서 재산 분할 들어갈 거야. 그때 남편 재산 조회하면 다 나올 거야.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CCTV 영상이 명확하니까 이혼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고요. 형사고소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임산부 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남편분 재산 조회를 해봤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통장에 큰 돈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간 기록이 여러 번 있어요. 횡령 의심이 갑니다. 저는 엄마를 봤어요. 엄마가 말씀하신 게 맞았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횡령을 했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후 예슬이라는 여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집으로 왔는데 인터폰을 누르면서 만나달라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 거절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슬이 울면서 말했어요. 제발 만나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 남편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저는 엄마와 상의했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만나보자.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고. 혹시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예슬을 집으로 들였어요. 예슬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했고 얼굴이 야위었어요. 예슬이 앉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물 한 잔을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예슬이 울면서 말했어요. 민준이가 저한테도 폭력을 썼어요. 저희가 사귈 때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다정하고 착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다른 남자랑 얘기하면 화를 내고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심지어 때리기도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슬도 맞았다니. 예슬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결국 헤어지자고 했어요.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근데 민준이가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계속 연락하고 스토킹하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민준이가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회사 돈을 좀 빼돌려 달라고요. 저는 회계팀에서 일하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죠. 저는 당연히 거절했어요. 그런 건 범죄잖아요. 근데 민준이가 협박했어요. 안 도와주면 우리 사귀던 거 회사에 다 알리겠다고.
그때 제가 찍힌 사진들도 있다고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예슬이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무서워서 도와줬어요. 민준이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제 명의 계좌를 만들어주고 거기로 회사 돈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돈이 다시 민준이한테 갔고요. 근데 이번에 회사에서 감사가 들어갔어요. 제 명의 계좌로 돈이 간 게 다 발각됐어요. 엄마가 물으셨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예슬이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해고됐어요. 그리고 횡령 혐의로 고소당할 상황이에요. 회사에서 돈을 돌려내라고 하는데 그 돈은 제가 가진 게 아니에요. 민준이가 다 썼거든요. 저는 이제 빚더미에 앉게 생겼어요. 저는 예슬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여자도 피해자구나. 남편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또 다른 피해자. 엄마가 예슬한테 물으셨어요. 증거가 있나요? 민준이가 시킨 거라는 증거요. 예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자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통화 녹음도 했어요. 혹시 몰라서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 증거들 다 보관하세요. 그리고 경찰에 고소하세요. 민준이를 강요 혐의로 고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횡령도 민준이가 주도한 거라고 진술하세요. 예슬이 물었어요. 그래도 될까요? 저도 공범 아닌가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협박과 강요에 의한 거라면 정상 참작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완전히 무죄는 아니겠지만 민준이가 더 큰 처벌을 받을 겁니다. 예슬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민준이를 제대로 끊어냈어야 했는데. 저는 예슬한테 말했어요. 괜찮아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예슬이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재판에서 증언할게요. 민준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말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슬이 돌아간 후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 내 남편은 임산부 폭행뿐만 아니라 횡령, 강요, 협박까지 했어. 이건 중죄야. 실형을 받을 거야.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남편이 처벌받는 건 당연하지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감옥에 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예슬의 고소장이 접수됐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 회사에서도 횡령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남편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부인했대요. 근데 예슬의 증거들, 통장 기록들, 문자 메시지들이 다 나오니까 결국 인정했대요. 그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집으로요. 시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제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우리 아들이 감옥에 가면 우리 집안이 망한다고. 저는 시아버지를 보면서 말했어요. 저한테 빌 게 아니라 당신 아들한테 가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세요. 시아버지가 울면서 말했어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소. 다 내 잘못이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엄마가 시아버지한테 말씀하셨어요. 용서는 하늘이 하는 겁니다. 저희는 법대로 할 겁니다. 시아버지가 일어나서 돌아갔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 전화가 와서 결국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어요. 수진아, 제발 우리 아들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원하는 게 없어요. 그냥 법대로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내가 이러면 우리 집안이 망해. 우리 회사도 망하고 다 망한다고. 저는 말했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 아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실제로 시댁 회사는 큰 타격을 입었어요.
남편 횡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아버지 회사 이미지가 나빠진 거예요. 하청업체들이 계약을 취소했고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을 요구했어요. 시댁은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는 법정에 증인으로 섰어요. 제가 당한 폭행에 대해 진술했어요. CCTV 영상도 제출됐어요. 법정에서 그 영상을 보는데 다시 봐도 끔찍했어요. 남편이 저를 발로 차는 장면,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는 장면. 방청객들이 숨을 죽이고 봤어요. 판사님이 남편한테 물었어요. 피고인 영상에 나온 사람이 맞습니까?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판사님이 또 물었어요. 왜 임신한 아내를 폭행했습니까? 남편이 대답했어요. 제가 취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사님이 반박했어요.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임산부 폭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남편 변호사가 말했어요. 피고인은 평소 착한 사람입니다. 회사에서도 성실하게 일했고 이웃들도 피고인을 좋게 평가합니다. 이번 일은 순간적인 실수였습니다. 피고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검사님이 다시 말했어요. 순간적인 실수라고 하셨는데 증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결혼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폭력입니다. 다음 재판에서는 예슬이 증인으로 섰어요. 예슬은 남편의 협박과 강요에 대해 진술했어요. 그리고 횡령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남편이 어떻게 자신을 이용했는지, 어떻게 협박했는지. 예슬의 진술은 강력했어요. 예슬이 말했어요. 피고인은 저와 헤어진 후에도 계속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부터 저를 협박해서 회사 돈을 빼돌리게 했습니다. 제 명의로 계좌를 만들게 하고 거기로 돈을 보내게 했습니다. 총 8천만 원 정도입니다. 판사님이 물었어요. 증인, 그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슬이 대답했어요. 피고인한테 갔습니다. 피고인은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고 했습니다. 큰 돈을 벌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판사님이 남편한테 물었어요. 피고인, 증인의 진술이 사실입니까? 남편이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증인을 협박한 적이 없습니다. 증인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겁니다. 검사님이 증거를 제출했어요. 남편과 예슬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였어요. 협박하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통화 녹음도 제출했어요. 남편이 예슬을 협박하는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판사님이 다시 물었어요. 피고인, 이 증거들을 보고도 부인하시겠습니까? 남편이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는 남편 회사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남편의 상사가 말했어요. 피고인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근데 최근 몇 개월 동안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자주 지각하고 회의 중에 졸고 업무 실적도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동료가 말했어요. 피고인은 돈 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주 대출 얘기를 했고 주식 투자로 돈을 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 대해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아내가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다, 돈을 많이 쓴다,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진술을 듣고 화가 났어요. 제가 돈을 많이 썼다니요. 저는 제 월급으로만 살았고 남편 돈은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생활비를 아끼려고 노력했어요. 검사님이 남편 통장 기록을 제출했어요. 최근 1년 동안 남편이 주식 투자로 5천만 원 정도를 잃었대요. 그리고 대출도 3천만 원이나 받았대요. 검사님이 말했어요.
피고인은 투자 실패로 빚을 지게 되자 예슬 씨를 협박해서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입니다. 다음 재판에서는 제가 직접 진술했어요. 저는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해 상세히 말했어요. 결혼 6개월 만에 처음 맞았던 일, 그 이후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했던 일, 임신 중에도 폭력이 계속됐던 일.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근데 남편은 저를 폭행했고 제 꿈을 짓밟았습니다. 판사님이 물었어요. 피해자, 피고인한테 바라는 게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마땅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와 제 아이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재판에서는 시어머니도 재판을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어요. 시어머니 변호사가 말했어요. 피고인은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에 잠깐 머리를 잡았을 뿐입니다. 폭행의 의도는 없었습니다. 검사님이 반박했어요.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기는 모습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는 명백한 폭행입니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임산부였고 진통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변명했어요. 저는 며느리한테 화가 났을 뿐입니다. 며느리가 아들한테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래서 잠깐 훈계하려고 한 겁니다. 판사님이 말했어요. 훈계를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재판은 몇 달 동안 계속됐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아기를 키우면서 지냈어요. 엄마가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아기는 쑥쑥 자랐어요. 웃는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이 아이 때문에 저는 버틸 수 있었어요. 재판 중간에 남편 아버지, 시아버지가 법정에 나왔어요. 시아버지는 선처를 호소했어요. 제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가정이 있습니다. 아이도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판사님이 말했어요. 피고인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 가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울면서 말했어요.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검사님이 말했어요. 피고인 아버지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중대합니다. 임산부 폭행, 횡령, 협박, 강요. 이 모든 것이 명백한 범죄입니다. 재판이 끝나갈 무렵 남편이 최후 진술을 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제가 저지른 일을 깊이 반성합니다. 아내에게, 아이에게, 예슬 씨에게 모두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고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저는 남편의 진술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건지 아니면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미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최종 선고일이 왔어요. 저는 법정에 갔어요. 엄마도 함께 가셨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기자들도 많이 왔어요. 이 사건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거든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으셨어요. 피고인은 임산부인 아내를 폭행하고 회사 돈을 횡령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요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해를 끼쳤습니다.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의 범죄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결혼 초기부터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횡령 범죄도 6개월 동안 지속했습니다. 이는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습관적이고 악의적인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임산부를 폭행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까지 위협했습니다. 이는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횡령 범죄의 주범으로서 예슬 씨를 협박하고 강요하여 범죄에 가담하게 했습니다. 이 역시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즉시 구속되어 형을 복역해야 합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울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남편은 그날로 구치소로 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도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시어머니도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300만 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봤어요. 근데 저는 상관없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과는 남이었으니까요. 이혼도 확정됐어요. 위자료는 3천만 원을 받았어요. 재산 분할도 받았어요. 남편 명의로 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팔아서 반을 받았어요.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저와 아기가 살 집이었어요. 시댁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어요. 시아버지는 모든 걸 잃었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가문이 순식간에 무너진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안 됐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시에 당연한 대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엄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폭력으로 얻은 건 결국 파멸뿐이야. 내 남편이 너한테 폭력을 쓰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지금 저는 새 아파트에서 아기와 함께 살고 있어요. 작지만 아늑한 집이에요. 엄마가 자주 와서 도와주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기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었죠. 아기는 이제 돌이 됐어요. 걷기 시작했고 엄마라고 말할 줄 알아요. 아기를 볼 때마다 저는 다짐해요. 이 아이한테는 절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이 아이는 사랑받으며 자라야 한다고. 가끔 예슬한테서 연락이 와요. 예슬은 결국 회사를 그만뒀지만 다행히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어요. 정상 참작이 됐거든요. 예슬은 지금 다른 회사에서 새로 시작했대요. 우리는 가끔 만나서 차를 마셔요. 그 같은 남자 때문에 고통받았던 두 여자가 이제는 친구가 됐어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밤 병원에서 예슬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예슬이 증언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남편은 폭행 혐의만 받고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슬 덕분에 진실이 드러났고 남편은 마땅한 대가를 치렀어요. 엄마는 지금도 저를 응원해 주세요. 딸아, 잘하고 있어. 너는 강한 사람이야. 엄마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요. 저는 정말 강해졌어요. 예전에 저는 참기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남편한테 맞아도 참고 시어머니한테 당해도 참았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저는 제 권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 길에서 남편과 비슷한 사람을 보면 가슴이 철렁해요. 트라우마가 남아있나 봐요. 근데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상담도 받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되고 있어요. 아기를 보면서 저는 다짐해요. 이 아이는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이 아이한테는 폭력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겠다고. 대신 사랑이 무엇인지, 존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고. 저는 지금 행복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평화로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기 얼굴을 보고 엄마와 통화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저녁에 아기를 재우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저한테는 행복이에요. 그날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절규가 생각나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 그건 예슬의 목소리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저의 마음이기도 했어요. 그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남편한테 맞고 시어머니한테 당하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근데 저는 살아냈어요. 그리고 더 잘 살고 있어요. 예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더 강해졌어요. 이 사연을 누군가 듣고 있다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폭력은 절대 참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참아서는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엄마가 있었어요. 당신에게도 누군가 있을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저는 지금 31살이에요. 아직 젊어요. 앞으로 인생이 더 많이 남아 있어요. 저는 이 인생을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아기와 함께,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요. 그날 병원에서의 악몽은 이제 과거가 됐어요.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에요. 저는 생존자예요. 그리고 저는 계속 살아갈 거예요. 당당하게 행복하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게 힘을 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엄마, 변호사님, 예슬, 그리고 제 편이 되어준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있어서 저는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딘가에서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싸우세요. 당신의 권리를 위해서,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요. 저는 이겨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